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당권 볼 차례죠. 자, 교재 보시면 157쪽입니다. 157쪽. 자, 157쪽에 356조가 나오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채무자 또는 제3자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제3자가 물상보증인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와 제3자를 합쳐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설정자가 항상 소유자라고 했죠. 그리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누가 점유를 해야 되냐면 설정자가 점유를 해야지 저당권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인정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뭐였냐면 반환 청구.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저당권은 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물권. 법적 성질은 뭐 앞에서 다 보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립을 보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뭐 보통은 채무자지만 누가 설정자가 될 수도 있는 거냐면 물상보증인이 설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상보증인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예, 채무자 대신에 자기 부동산에 저당 잡히는 사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죠. 등기도 역시 앞부분에서 보신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은 둘째 줄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만일에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했어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3번에 보면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이죠.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만 가능하고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인데 보통은 저당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채권은 금전 채권인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을 거 있는 게 보통인데 반드시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목적물의 인도 채권이든 행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로 표시해 줘야 돼요? 금전으로 산정해서 등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갑이 있는데 을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가 있다고 했냐면 그 강의를 해라라는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무자, 이 강사가 이 뺀질대고 강의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강의 청구권을 보존코자, 담보코자 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물 있다 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이 채권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돈 빌려주고 하는 게 저당권이지만 이런 금전 채권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은 가능해요. 근데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할 때는 요거를 반드시 뭘로 바꿔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금전으로 표시해야 돼요. 만약에 요걸 위반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물어내기로 했다면 이렇게 1,000만 원이라고 등기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금전이 등기가 안 되면 후순위자가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얼마를 빼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금전 채권에 한정하는 건 아니지만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금전으로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인데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줄여서 지연배상 이렇게 불러요.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는 말을 쓰고 지연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게 아니라 변제기 도래하고 얼마까지만 담보가 되냐면 1년까지만 담보가 된다.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제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돈 안 갚아서 갑이 경매를 하면 요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어느 정도까지 담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요 1억 원이 뭐냐면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은 당연히 담보가 되고, 그러면 원본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자가 나오겠죠. 원본 담보되고 이자가 담보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위약금에 약정을 했다면 요 위약금도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변제기 지났는데 돈 안 갚았다. 지연배상,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담보되고, 그리고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가 되고요. 뭐 경매 실행되면 제일 먼저 나가는 돈이 실행비용이니까 요만큼 담보가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여기서 이자라는 것, 일반 이자라는 건 얼만큼 담보가 되냐면 무제한 담보가 돼요. 무제한. 얘랑 비교되는 것은 일반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얼만큼만 담보가 돼요.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돈을 빌렸고 이때가 변제기예요. 변제기. 돈을 갚기로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돈을 안 갚았다면 얼마가 담보되느냐? 일단 원본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자가 담보되는데 이자가 얼만큼 담보된다고 했어요?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이게 무제한이라 하더라도 이게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면 일반 이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되는데 이 지연배상은 무제한 담보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만? 요 1년분까지만 담보가 돼요. 그러면 얘가 돈 안 갚아서 경매를 실행하면 얘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요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돈 안 갚고 변제기 지난 지 현재 2년이 됐어요. 2년. 근데 2년이 됐어도 이 갑은 경매 실행했을 때 우선 변제를 받는 건 어디까지만 받는 거야? 요 1년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러면 빌려준 돈은 이렇게고 이자는 현재 2년까지 지연이 됐는데 1년까지만 담보되는 이유는 채무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겠어요? 다른 권리자. 만약에 얘가 지연배상까지 무제한 받아간다고 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갈 돈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1년분에 한정하는 것은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그럼 현재 2년 지체가 됐는데 을이 돈이 생겨서 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 1년분만 변제하면 될까요? 전액 변제가 될까요? 얘는 당연히 다 갚아야죠. 채무자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 갚는다 이러면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돼요.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의 범위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러니까 담보되는 채권이 어디까지냐가 바로 조심하실 점 지연배상은 1년분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 이제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부합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면 당연히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되는 것이고, 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인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뒷부분 안 봐도 돼요. 과실에는 지금 조문 읽어보시면 압류가 있은 후에 과실에 미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과실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미치냐면 압류가 되면 그때부터 과실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조금 전에 본 건 이게 경매가 되면 갑이 어디까지 담보받을 수 있느냐라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본 거고요. 요번에 나오는 건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토지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저당권은 나무에 미쳐야 안 미쳐요? 우리 다 봤던 거잖아요.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미쳐야 안 미쳐요?
아무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안 미치는 거고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나무는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했으니까 농작물, 성숙한 농작물이 있어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저당권의 범위 때문에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합되거나 종물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부합된 물건이 있다든지 또는 여기 종물이 있다. 이런 곳에도 전부 다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달리해서 보면 목적물의 범위라는 것은 경락이니 경락을 받으면 어디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와 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합물, 종물 있고 막 나무도 막 멋진 나무들 심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경매 참가해서 내가 요거 낙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땅값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계산해야 돼요. 다 해야죠. 그래야 낙찰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목적물의 범위예요.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다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효력이 문제인데, 자, 이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왜 미치지 않냐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목적물을 사용할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니까 얘가 당연히 사용 이익을 누리는 거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는 미칠 수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미친다고 했어요? 압류하면. 뭘 압류하면? 저당물을 압류하면 그때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끝까지 저당물에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설정자 입장에서 보면 저당권이 빨리 실행되는 게 유리할까요? 늦어지는 게 유리할까요?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끝까지 안 미쳐요. 무조건 안 미치고 설정자가 이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 채무자인 설정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빨리 진행되는 게 유리해요? 늦어지는 게 좋아요? 늦어져야죠. 늦어지면 과실을 계속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과실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가 경매 절차에 절대 협조할 리가 없죠. 막 쓸데없이 매각기일 연기 신청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법률이 뭐라고 정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절차를 질질 끌고 나가도 목적물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다 토해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그러면 압류라는 건 언제 압류가 되냐면 그 목적 부동산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은 압류된 것으로 봐요. 그럼 압류된 후에 나온 과실은 저당권자, 설정자가 취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자가 돈 못 받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요. 이런 저당권자가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임의경매라고 해요. 임의경매.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경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채권자 있죠. 일반 채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저당권, 담보물권 설정하지 않은 사람, 그냥 차용증만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제경매라고 해요. 강제로 하는 경매. 그러니까 차이점 뭐냐면 저당권자나 이런 담보권자들은 그냥 경매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는데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는 강제 경매를 할 때 그냥 경매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갑이 1억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을이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내가 을한테 1억 원 빌려줬었거든요.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 좀 경매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법원은 갑을 보더니 아 내가 당신 말을 꼭 믿을게요. 믿고 날려버리죠 하고 경매할까요? 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채권자 말 가지고는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경매를 하고 싶으면 을을 상대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송부터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1억 원의 채권이 있음이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되면 이제 채권이 있다는 게 진실한 거죠. 그래야 경매를 해요. 그런 경매를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경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등기부에 이미 다 뭐가 써 있어요. 등기부에.
저당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있음이 이미 증명된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임의 경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이 이제 그게 맞다라고 싶으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요. 이제 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건데 거기 막 임차인 들어오고 이해관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갈 거니까 표시 좀 해주시오라고 하면 등기관이 촉탁을 받아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경매 넘어갑니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는 순간 이 부동산은 뭐가 된 거예요? 압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압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경매 넘어갑니다라고 등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뻔히 경매 넘어가는 거 알고 들어온 걸로 보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데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친다. 그 점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그 A번, B번 다 받고 C번 보시면 목적 토지 위의 건물. 그러니까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된 거냐면 토지에 설정된 거야. 근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자, 특히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나대지예요. 나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이 나대지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토지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에.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 별개요. 그럼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되어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 자, 그럼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남의 땅에 원인 없이 건물을 갖는 꼴이 돼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니까 가능한 한 이 건물의 철거를 막아주려고 해요. 그럼 이때 건물 철거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한꺼번에 뭐까지 경매시키면 될까요? 건물까지 한 방에 경매시켜서 한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건물 철거 위험이 없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저당권자가 원칙적으로 건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법률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속칭 일괄 경매라는 걸 규정하는데 민법 365조가 규정해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159쪽에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뿐 아니라 모두 경매한다고요? 건물까지, 그렇죠?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요. 어디에 설정한 거니까? 토지로부터만. 원래 안 되는 걸 법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요건을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이런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도 돼요, 없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토지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건물을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했다면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일괄 경매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은 없었어야 돼. 나중에 지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즉, 일괄 경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저당권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뭘로 보냐면 권리,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난 싫어, 난 그냥 토지만 경매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일괄 경매를 하려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현재 건물 소유자가 을이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이건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 갑에게 돈 빌려주고 을의 건물을 경매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경매하려면 건물 소유자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소유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건물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제일 쉬운 게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그럼 얘가 일괄 경매했을 때 우선 변제는 건물과 토지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아까 조문에서 뭐로부터만 돼요? 토지, 즉 건물은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의 저당권자니까 우선 변제는 토지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일괄 경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판례 줄거진 거 한번 볼까요? 판례 박스에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지금 현재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용의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이렇게 독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현재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설정자. 그러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예를 들어 용의권자, 토지를 빌렸어요. 지상권자가 여기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다. 토지에 저당 달려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갑의 땅에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으면 누구 건물이에요? 을 건물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일괄 경매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갑한테 돈 빌려주고 을 건물을 경매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지상권 끝나면 지상물이 남아있을 때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한다고 했어요? 계약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죠. 그럼 얘가 매수를 청구해서 이제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샀어요. 그럼 이제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죠. 그럼 지금은 일괄 경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정자 건물이 되면. 그래서 일괄 경매가 되려면 건물을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 (160쪽에) 보시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뭐 저당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구제 방법을 보세요. 니은의 구제 방법. A번에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인데 괄호에 뭐가 써 있냐면 제거와 예방. 뭐가 없어요. 반환이 없죠.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다만 주의할 점은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B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교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그런 게 요건이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담보물의 보충 청구인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저당물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의 책임이 있어야 되고, D번에 보면 즉시 변제 청구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곧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돈을 1억 원 빌려줬고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을 잡았습니다. 언제 빌려줬냐면 1월 1일 날 빌려줬고 예를 들어 변제기가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설정자 겸 채무자가 7월 1일경에 담보물을 이만큼 훼손시켰어요. 때려 부쉈다. 그러면 지금 을이 한 행위는 뭐냐면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케 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이라는 건 이건 무슨 사유로 규정되어 있냐면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기한 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는 돈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얘가 만약에 7월 1일 날 와가지고 야, 돈 갚어 이러면 을은 변제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야, 변제기가 6개월 더 남았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한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채무자라는 사람이 담보를 때려 부쉈다라고 하면 얘는 기한이익을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담보를 때려 부쉈을 때 이 갑이 을에게 야, 너 왜 그랬어? 지금 당장 돈 갚아 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을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 변제기 더 남았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행위를 했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갑이 꼭 당장 갚아라라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뭘 주장할 수 있냐면 담보물에 보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야, 담보물이 많이 깨졌으니까 담보물을 채워놔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담보물 채워놔 이래서 얘가 힘들게 채워놨더니 당장 갚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더 볼게요.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요. 변제기는 12월 31일인데 근데 이번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물을 때려 부쉈어요. 제3자가. 그래서 담보물이 이렇게 많이 깨졌다면 이 갑이 을에게 당장 돈 갚아라, 즉시 변제나 또는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지금 그림 두 개를 그렸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요. 차이점은 뭐예요? 누가 때려 부쉈느냐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 설정자의 귀책 사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요건 제3자가 때려 부순 거니까 얘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얘 잘못한 게 없는데 얘한테 담보물을 채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설정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책임. 그래서 아까 조문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책임 있는 사유. 그래서 담보물 보충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설정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국가가 토목 사업을 하다가 그 저당물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설정자한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저당권 설정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오른쪽에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담보물권의 특성에서 네 가지 봤잖아요.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부종성. 밑에 369조 부종성 보세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당권만 가져가 라고 저당권의 분리양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분리양도가 돼버리면 그 받은 사람은 채권 없는 저당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361조 보세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리양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뭐 저당권에 대해서 이번 기초과정이니까 간략하게만 본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저당권 하면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고 그리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제일 기본적으로 본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디까지 담보되느냐. 이자는 얼만큼 담보돼? 이자는 무제한. 근데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1년 분의 담보가 되고요. 그리고 목적물에 범위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전부 다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미치는 게 원칙이고 과실에는 안 미치지만 언제부터 미쳐요? 압류하면 그때부터 미친다라고 했죠. 그게 제일 기초적인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을 보면 (162쪽을) 보세요. 계약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계약법이 제일 좀 수월한 편이에요. 우리 총칙 받고 그다음에 뭐 봤어요? 물권 받고 이제 마지막 계약법이 나오잖아요. 계약법이 제일 수월하고 양도 좀 제일 작은 편에 속해요. 뭐 그렇다고 엄청 쉽진 않아요. 그렇죠? 1번에 보면 전형계약하고 비전형 계약이 있는데, 전형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규정해둔 계약.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15가지가 전형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계약의 종류로 몇 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15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14가지예요. 근데 올해 내년 2월 3일부터 한 가지가 늘어서 15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내년 하반기니까 올해까지는 14가지로 보고 내년에 15가지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15가지로 고친 거예요. 15가지고, 그리고 민법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민법에 다 이름이 써 있겠죠.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있을 유자, 이름 명자죠. 이름 있는 계약이고, 근데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꼭 민법이 정하는 계약만 해야 돼요? 다른 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형 계약. 그리고 그러면 법전에 이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 무명계약, 이름 없는 계약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이 있는데,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쌍무계약이고요. 그럼 편무계약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증여. 증여라는 건 대가 없이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보시면 쌍무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유상이면 쌍무계약이 된다. 소비대차는 빌려 쓰는 계약이죠. 만약에 이자 없이 공짜로 빌려 쓰면 쌍무예요, 편무예요? 공짜로 빌려 쓰면 편무겠죠. 그럼 위임계약은? 위임계약은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게 위임계약이잖아요. 만약에 대가를 주고 맡기면 무슨 계약이에요? 쌍무고, 공짜로 일해주겠다 이러면 편무계약이 되죠. 임치계약도 보관계약이에요. 보관. 그럼 대가를 주고 보관하면 쌍무고, 대가 없이 공짜로 보관해주면 편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구별이에요. 이번에 편무계약인데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증여, 사용대차. 우리 사용대차 개념 봤었잖아요. 만약에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라고 했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거죠.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편무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처럼 소비대차, 위임, 임치도 무상이면 편무가 되는 거고, 구별 실익 잘 봐두세요.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편무계약에서는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이 있는데, 유상계약이란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적 의의를 가진 재산상의 출재가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다 유상계약이 돼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인데, 그리고 이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인데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 요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적 채무를 이행할 때는 누가 먼저 혼자 이행하라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어떻게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에 항변권이 나오고, 그리고 대가적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 대가에 대한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돼요. 이것도 좀 이따 나올 거고,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뭐냐면 매매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상계약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요. 적용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매매계약할 때 보통 뭐 줘요? 계약금 주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안 해보셨어요? 임대차 할 때도 계약금 주잖아요. 그죠? 유상계약은 대체로 다 계약금 계약이 들어가요. 그 계약금 계약이고, 그리고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사고 봤더니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담보 책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물론 이제 요번 과정에서는 이건 안 본다고 했는데 다음 기본 과정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물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한테 아파트를 하나 공짜로 줬어요. 증여한 거죠. 근데 아파트를 공짜로 받아서 써보니 아파트가 낡았어. 수도관에서 녹물 나오고 보일러 고장 나 있고 이래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너 이딴 걸 주냐 이러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 물을 수 없어요? 그럼 무상,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계약에는 이런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개념 그런 거고요. 그럼 실제로 쌍무계약하고 유상계약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이 완전히 일치가 되지는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있어요. 자, 이건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광고라는 건 뭐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파출소감이 있잖아요. 얘 좀 잡아주세요. 얘 잡아주면 얼마 드려요? 현상광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현상광고라는 것은 유상계약인데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면 계약 성립에 있어서 전 과정을 살펴서 대가적 출연이 있으면 유상계약인데 쌍무와 편무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성립된 이후에 대가적 의미가 있느냐 이런 구별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봇대에다가 벽보를 하나 붙였어요. 우리 집 나간 누렁이를 찾아요. 이렇게 사진 붙어 있고 뭐 전화번호 적혀 있고 뭐 특징 누래요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려요. 그럼 얘는 지금 현상 광고 계약에 뭘 한 거냐면 청약을 한 거예요. 청약. 근데 을이 지나가다가 이 벽보를 보고 아 내가 찾아드릴게요라고 승낙을 해요.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될까요? 아직 안 될까요? 말로만 찾아드릴게 이런다고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고요. 이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누렁이를 데려와야 돼요.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물계약이란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물계약과 대칭되는 개념이 낙성계약인데 낙성계약은 뭐냐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현상광고 빼고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은 다 낙성계약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이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일까요?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할까요? 약정만 하면 돼요. 근데 현상광고와 같은 이런 요물계약은 약정만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행위나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요물계약은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이 있어요. 계약금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을 할 때는 말로만 계약금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돼요? 계약금을 줘야만 성립하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요물계약. 또는 대물변제 있죠. 대물변제는 뭐라고 했어요? 돈 대신에 뭘로 갚는 거? 물건으로. 그러면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 빌린 게 있는데 말로만 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 내 시계로 대신 갚을게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대물변제를 예약한 거고요. 실제로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그 시계를
줘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물계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계약을 볼게요. 갑이 청약을 했고 을이 찾아주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얘가 이제 누렁이를 개를 데려다 주면 그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성립된 이후를 보세요.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이제 을은 갑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는 없죠. 이미 되게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게 얼마를 줘야 되냐면 50만 원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이유를 보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요. 일방만 의무를 부담해요. 일방만. 그래서 편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쌍무와 편무계약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를 가지고 논의하고요.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대가적 출연을 따져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의 이유를 보면 갑만 50만 원을 주는 거지만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갑은 이유 없이 50만 원 주는 거예요. 얘가 개를 데려다 줬기 때문이에요. 줬기 때문이죠. 그럼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갑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을도 출연하는 거예요? 을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요? 유상계약.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이 성립된 이후를 가지고 대가성을 논의해요. 그게 쌍무와 편무예요. 근데 계약 성립의 전 과정을 가지고 대가적 출연을 따지면 그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 이유만 본다면 이미 개를 데려다 줬으니 갑만 돈을 주는 거죠. 대가성 있는 출연이 없고 얘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 편무계약이야. 근데 성립의 전 과정을 살펴보니까 얘가 누렁이를 데려다 주니까 얘도 돈을 주는 거죠. 성립의 전 과정을 보면 대가적 출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편무.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우리 전형계약은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이 일치합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얘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상계약이 쌍무계약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OX요. 틀려요. 그럼 반대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계약은요. 이렇게 유상계약이랑 쉽다며,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상계약이랑 쌍무계약은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예,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 다 들어가요. 쌍무계약 다 들어가고 현상광고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편무계약, 현상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라고 하면 맞지, 틀려요? 그건 맞죠. 유상계약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163쪽에 구별의 실익하고 밑에 주의 돼 있죠. 주의.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쌍무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유상계약, 무상계약도 역시 유상계약은 대가적 출연이 있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여기까지만 받으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낙성계약은 뭐만 있으면 성립해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돼요. 그걸 요물계약이라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뭘 봤어요? 요물계약하면 현상광고, 그리고 비전형계약이라는 건 민법이 이름 붙인 계약이 아니라고 했죠. 계약금 계약하고 대물변제 이런 것들은 청약과 승낙뿐 아니라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그건 계속적 계약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는 계약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임대 기간 동안 존속하는 거죠. 그게 계속적 계약 또는 뭐 고용 계약 이런 것들이죠. 그럼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은 계속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이건 일시적인 거죠. 매매 계약하면 돈 주고 부동산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차나 고용 뭐 이런 것들은 기간이 유지가 되니까 계속적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임대차를 끝낼 때는 임대차를 해제한다라고 해요. 해지한다라고 해요. 임대차 뭐 한다고 보통 해지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을 끝낼 때는 보통 해지라는 말을 쓰고요. 그럼 매매 계약을 끝낼 때는 해지한다고 해요. 해제한다고 해요. 해제. 그러니까 일회적 계약은 해제라는 표현을 써요.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뭐하고 뭐였냐면 청약과 승낙.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뭐 인도하거나 이럴 필요 없죠.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낙성 계약. 근데 뭔가 주거나 뭘 해야지만 성립하는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을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청약한 사람이 또 다른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을의 승낙 이후에.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을 받은 을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바로 성립돼야 되고요. 이 갑이 승낙을 받고 또 다른 의사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청약은 추상적이어도 될까요? 구체적이어야 될까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을이 승낙함으로써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죠. 청약은 어떤 딱 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게만 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을까요? 상관없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문에 광고 낼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우리 아파트를 얼마에 판다라고 청약하는 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고,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 있는데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확정적이면 청약이고요. 구체적이 아니면 그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뭐라고 해? 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청약의 유인이냐면 길거리에서 막 전단지 나눠주죠. 전단지는 청약의 유인이야. 유인인 거고, 예를 들어 구인 광고 이런 것도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에요. 그러면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일까요?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청약의 유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는 계약을 원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청약의 유인을 했어요. 얘가 유인 받아 보니까 좋아. 그럼 얘는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가 떠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댕글댕글 놀고 있는데 TV에 구인 광고 떴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뜬 거야. 연봉도 마음에 들어. 저 전화 바로 해요. 저 내일부터 갑니다. 라고 승낙하면 그 회사 직원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 구인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에 들면 제가 이제 뭘 해야 돼? 청약해야죠. 이력서 쓰고 막 없는 스펙 만들어가지고 뭘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에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어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조건 이런 거 없어요. 대충 두리뭉술하게 뭐 모집 인원 공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청약의 유인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하는 건 승낙이 아니라 뭐라고? 청약. 그러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청약은 추상적이어도 돼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만 청약이에요. 너 우리 집 살래? 너 우리 집 살래? 이거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유인인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유인을 받은 애가 혹하면 야 그거 나 얼마 정도에 사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이 되는 거죠. 청약과 유인 구별해 두시고, 그래서
163쪽에 청약의 의가 있는데 의의 둘째 줄에 보면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B번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근데 청약은 그런데요. 승낙은요.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요.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밖에 예를 들어 가동 중인 자판기가 있어요. 가동 중인 자판기가 있으면 이 자판기는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자판기는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애잖아요. 그죠? 뭐 200원 주면 커피 서 있잖아. 그럼 이건 청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은 특정인에게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고 10번에 보면 청약과 청약의 유인 지금 구별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청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청약의 효력부터 쉬었다가 보시죠.